쓰레기는 쓰레기통으로 가야지. 그 배에 든 것도 지워. 내 핏줄 아니면 필요 없으니까. 광. 쇠대문이 닫혔습니다. 영하 15도 칼바람 속 젖은 코트 한 벌로 내몰린 그녀는 죽을 각오로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마치 직전 의사가 차트를 들고 달려와 외쳤습니다. 잠깐만요. 이 아이 30년 전 실종된 그 회장님 댁 유일한 핏줄과 일치합니다. 시어머니가 쓰레기라며 내던진 아이는 사실 이 나라 최고의 재력가가 평생을 눈물로 찾아 헤맨 손주였습니다. 악마 같은 여자의 정체가 천하에 드러나는 순간 처절한 복수가 시작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34살 이제 막 미망인이 된 이서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꺼내려니 목이 메어오네요. 처음부터 이야기하자면 좀 길 텐데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1992년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중견 건설사를 운영하셨고 어머니는 제가 7살 때 병으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의 외동딸로 말 그대로 금지옥엽 기하게만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기사 아저씨가 등하교를 시켜줬고 대학교 등록금 걱정 같은 건 해본 적이 없었어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이었죠. 지금 생각하면 그때의 저는 세상이 얼마나 차가운지 전혀 몰랐던 겁니다. 2021년 봄, 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가난 말기였어요. 병원비가 한 달에 1,200만 원씩 나갔는데 아버지 회사는 이미 2년 전부터 적자였더라고요. 사실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오니 빨간 딱지가 붙어 있었어요. 체납세금 3억 7천만 원. 30해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숫자가 제 인생에 찍혀버린 거죠.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고 아버지의 지인이라던 사람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진 것이라곤 캐리어 하나뿐이었어요. 그해 여름 저는 서울역 근처 반지하 원룸에서 살았습니다.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짜리 방이었는데 장마철이면 하수구에서 물이 역류해서 빨래가 젖곤 했어요. 낮에는 편의점에서, 밤에는 치킨집에서 일했습니다. 새벽 1시에 퇴근하면 손에 튀김 기름 냄새가 가시지 않았어요. 3번을 씻어도 손톱 사이에서 기름 냄새가 올라왔죠. 그때는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게 전부였습니다. 내일이라는 단어가 희망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던 시절이에요. 그런 제게 진우 씨가 나타난 건 2021년 가을이었습니다. 치킨집 단골이었어요. 매주 금요일이면 양념 반 후라이드 반을 시키면서 항상 제가 서빙하는 테이블에 앉았거든요. 처음엔 그냥 조용한 손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금요일 제가 쟁반을 나르다가 미끄러져 바닥에 넘어졌는데 달려와서 부축해 주더라고요. 무릎에서 피가 나는 걸 보더니 자기 가방에서 밴드를 꺼내 붙여줬습니다. 말없이 붙여주고는 뭘 묻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의 손가락이 제 무릎 위에 닿았을 때 참 따뜻하다고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처음으로 느껴본 사람의 온기였어요. 진우 씨는 1991년생, 저보다 1살 많았습니다.
작은 인테리어 회사에서 현장 감독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월급이 280만 원이었는데 거기서 어머니한테 매달 100만 원을 보낸다고 하더군요. 효자였습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고 했어요. 아버지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았고 저도 묻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건드리지 않는 게 우리만의 규칙이었거든요. 3개월쯤 만나고 나서 진우 씨가 말했어요. 이현 씨, 나는 가진 게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당신을 따뜻하게 해줄 자신은 있어요. 저는 그 말에 울었습니다. 대학 졸업장도 아파트도 적금 통장도 다 잃어버린 저한테 따뜻하게 해주겠다는 말이 회사에서 가장 큰 약속처럼 들렸거든요. 그 사람이 제 인생의 유일한 난로였다는 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2024년 봄에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은 따로 올리지 못했어요. 구청에서 혼인신고만 하고 둘이서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시켜 먹었습니다. 진우 씨가 떡볶이 위에 꽂아놓은 2,000원짜리 편의점 양초가 우리의 웨딩케이크 대신이었죠. 그때 저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신부였어요. 웃기죠? 지금 생각해도요. 시어머니 오남숙 씨를 처음 만난 건 결혼신고 다음 날이었습니다. 63세 경기도 외곽의 낡은 2층 주택에 혼자 사셨어요. 첫인상은 차가웠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한마디 하셨거든요. 가진 것도 없이 내 아들한테 붙었구나. 진우 씨가 어머니 팔을 잡으며 그만하시라고 했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은 끝까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괜찮았어요. 진우 씨가 옆에 있으니까요. 이 사람만 있으면 무슨 말을 들어도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후 저는 근처 제과점에서 일을 시작했고 진우 씨는 여전히 현장을 뛰었습니다. 월 합산 수입이 480만 원 정도였는데 거기서 시어머니 용돈 100만 원, 월세 65만 원, 생활비를 빼면 남는 건 거의 없었어요. 그래도 매달 10만 원씩 아이 적금을 들었습니다. 언젠가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요. 진우 씨가 적금 통장을 보여주며 웃던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때 저는 정말 몰랐어요. 이 평범하고 조용한 행복이 얼마나 짧을지. 진우 씨라는 난로가 꺼지고 나면 제 세상이 어떤 지옥이 될지. 그리고 그 난로 속에 30년짜리 비밀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도요. 2025년 9월 임신 사실을 알았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초음파를 찍는데 화면 속에 콩알만한 점이 보이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심장 소리를 들려줬는데 두두두두 하는 그 작은 소리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진우 씨한테 전화했더니 현장에서 뛰어나왔다고 하더군요. 병원 로비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도착한 그 사람은 초음파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을 말없이 바라봤어요. 이현아, 우리 아빠 엄마 된다. 내가 꼭 잘할게. 그 사람 눈시울이 빨개지는 걸 저는 처음 봤습니다. 현장에서 10kg짜리 자재를 나르고 손톱이 깨져도 아프다는 말 한마디 안 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콩알만한 초음파 사진 앞에서 울었어요. 그날 저녁 진우 씨는 퇴근길에 태명책을 사왔습니다.
둘이서 이불 속에 누워 이름을 하나씩 읽어봤어요. 햇살이는 어때? 홍이는? 킥킥거리며 웃다가 결국 태명을 봄이로 정했습니다. 우리한테 봄처럼 찾아온 아이니까요. 시어머니한테도 알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오남숙 씨의 첫마디가 잊히지 않아요. 아들이겠지? 딸이면 의미 없다. 진우 씨가 전화기를 빼서 어머니한테 뭐라고 했는지는 잘 안 들렸어요. 다만 전화를 끊은 뒤 그 사람의 얼굴이 어두웠던 건 기억합니다. 저는 괜찮은 척 했어요. 시어머니가 원래 저런 분이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달라지시겠지.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참 바보 같았죠. 임신 초기에는 입덧이 심했습니다. 아침마다 화장실 변기에 매달려 유산만 올라오는 게 2달 넘게 이어졌어요. 물만 마셔도 토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진우 씨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미역국을 끓여놓고 출근했어요. 냉장고에 포스트잇이 붙여뒀는데 거기엔 항상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봄이 엄마, 조금만 힘내. 저녁에 맛있는 거 사갈게. 그 포스트잇을 저는 하나도 버리지 못하고 서랍에 모아뒀어요. 지금도 27장이 남아있습니다. 2026년 2월이 됐습니다. 임신 5개월에 접어들었고 배가 제법 나와서 제과점 일은 그만뒀어요. 진우 씨 월급 280만 원으로 셋이 살아야 했지만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요. 2026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였습니다. 아침부터 비가 내렸어요. 2월인데 비가 오는 게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날 기온이 영상 3도까지 올라가면서 눈 대신 찬비가 쏟아졌거든요. 진우 씨가 출근하면서 저한테 말했습니다. 오늘 일찍 끝나면 딸기 사올게. 봄이 엄마가 어제 딸기 먹고 싶다고 했잖아. 저는 현관에서 손을 흔들었어요. 그 사람의 뒷모습. 회색 패딩에 검은 운동화를 신고 우산을 펼치며 골목을 돌아가던 모습.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오후 6시 47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경찰이었어요.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진우 씨를 화물트럭이 들이받았다고 했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진 25톤 트럭이 횡단보도를 덮쳤고 진우 씨는 현장에서 죽사했다고요. 왼손에 딸기 한 팩을 들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전화기를 놓치지는 않았어요. 그냥 무릎이 꺾이면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딸기. 제가 먹고 싶다고 한 딸기 때문에 그 사람이 횡단보도에서 서 있었던 거예요. 가슴 한가운데를 누군가 망치로 내려치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안 쉬어졌어요. 병원 영안실에 도착하니 하얀 천 아래로 진우 씨의 손이 보였습니다. 현장 일을 해서 거칠었던 손, 제 무릎에 밴드를 붙여주던 손, 초음파 사진을 들고 울던 손, 그 손이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저는 그 손을 잡고 1시간을 울었습니다. 봄이가 뱃속에서 꿈틀거렸는데 아빠가 떠난 걸 아는 것 같아서 더 미칠 것 같았어요. 장례식장은 작았습니다. 조문객은 진우 씨 회사 동료 몇 명이 전부였어요. 시어머니 오남숙 씨가 들어선 건 둘째 날 오전이었습니다. 문상도 하기 전에 제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오더니 머리채를 움켜잡았습니다.
인연이 내 아들 잡아먹었어. 내가 딸기를 먹고 싶다고 해서 내 아들이 죽은 거야. 살인마녀나 당장 내 집에서 꺼져. 장례식장에 있던 사람들이 말렸지만 시어머니는 놓질 않았어요. 제 두피에서 머리카락이 뜯기는 느낌이 생생합니다. 아프다는 생각보다 먼저 든 생각은 진우 씨가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슬플까 하는 거였어요. 그날 밤 시어머니는 진우 씨의 사망보험금 수령 서류를 장례식장 안내데스크에서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차갑게 누워있는 바로 옆 건물에서요.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아들을 잃어서 슬픈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걸 잃을까봐 초조한 거라고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 직감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저는 시어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진우 씨와 살던 월세방은 이미 계약이 끝나가고 있었고 갈 곳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안 계시고 친척이라곤 연락이 끊긴 이모 한 분뿐이었거든요. 임신 5개월의 몸으로 거리에 나앉을 수는 없잖아요. 시어머니가 싫어하는 거 알면서도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그 낡은 2층 주택. 시어머니는 제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2층 끝방을 가리켰어요. 보일러도 안 들어오는 4평짜리 방이었습니다. 창문 틈 사이로 찬바람이 들어왔고 이불은 곰팡이 냄새가 났어요. 하지만 불평한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지붕이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해야 했으니까요. 시어머니의 태도는 장례식장에서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첫날부터 밥을 차려주지 않았어요. 부엌에 내려가면 냉장고 앞을 가로막고 서서 자기 집 음식에 손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와서 2층 끝방에서 혼자 먹었어요. 임산부 영양제는 진우 씨가 미리 사둔 게 3통 남아 있어서 그걸 하루에 하나씩 아껴 먹었습니다. 그렇게 열흘이 지났습니다. 2월 말이 되자 시어머니의 언행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하루는 제가 계단을 내려오는데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목소리는 낮추지도 않더라고요. 보험금이 5억이야. 근데 그년이 배 안에 애 때문에 법적으로 지분이 갈린대. 아들도 아닌 게 뱃속에서 내 돈을 갉아먹고 있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5억이라는 숫자도 충격이었지만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돈과 연결짓는 그 말투가 소름 끼쳤어요. 저는 발소리를 죽이고 다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보미한테 속삭였어요. 괜찮아. 엄마가 지킬게.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저도 몰랐으니까요. 6월의 마지막 날, 시어머니가 2층 끝방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상속 포기 각서였습니다. 진우 씨의 보험금, 퇴직금, 예금 전부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라는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여기 도장 찍어. 찍으면 석 달만 여기서 살게 해줄게. 안 찍으면 내일 당장 나가. 저는 각서를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한 줄 한 줄 읽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진우 씨가 보미를 위해 남긴 거라고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아무 말 없이 방을 나가더니 문을 쾅 닫았어요. 그 소리가 2층 전체를 울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일 정말 쫓겨나는 건 아닌지, 이 추위에 봄이는 괜찮을지,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2026년 3월 2일, 그날은 기록적인 꽃샘추위가 서울과 경기 지역을 덮친 날이었습니다. 아침 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떨어졌어요. 수도관이 얼어서 물도 안 나왔습니다. 저는 2층 끝방에서 외투를 껴입고 웅크리고 있었는데 아침 8시쯤 시어머니가 올라왔어요. 이번에는 서류가 아니라 제 캐리어를 끌고 나왔습니다. 제가 가져온 짐을 이미 다 쑤셔 넣어둔 거였어요. 각서에 도장 안 찍을 거면 꺼져. 아들도 아닌 걸 배에 달고 빌붙지 마. 내 아들 핏줄이 아닌 건 필요 없어. 저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현관에서 얇은 베이지색 코트를 걸쳤어요. 진우 씨가 재작년 겨울에 사준 코트였는데 임신 후 배가 나와서 단추가 잠기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칼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코끝이 순간적으로 얼얼했습니다. 대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철퍼덕 소리가 났어요. 돌아보니 시어머니가 대야에 담긴 물을 끼얹는 거였습니다. 3월 초인데도 그 물에는 얼음 조각이 섞여 있었어요. 차가운 물이 코트 어깨를 타고 등을 적셨습니다. 살 위로 흐르는 얼음물의 감촉. 뼈까지 파고드는 냉기가 배 위로 전달되는 것 같아서 두 손으로 배를 감싸 안았어요. 몸이가 경련하듯 꿈틀거렸습니다. 아이가 놀란 거예요. 쓰레기는 쓰레기통으로 가야지. 그 배에 든 것도 지워. 아들이 아니면 내 필줄도 아니야. 대문이 닫혔습니다. 쇠문이 철컹하고 잠기는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어요. 영하 15도의 거리에 임신 5개월의 여자가 젖은 코트 한 벌에 캐리어 하나를 끌고 서 있었습니다. 발가락 끝부터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주머니에 손을 넣으니 지갑 안에 현금 23,000원과 체크카드 하나가 있었습니다. 체크카드 잔액은 14만원. 그게 제 전 재산이었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7분이 70분처럼 느껴졌습니다. 코트 어깨 부분이 얼어붙어 까딱거릴 때마다 빳빳한 소리가 났어요. 정류장 벤치에 앉았는데 엉덩이 아래로 차가운 쇠의 감촉이 올라왔습니다. 그때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보미를 지우자. 이 아이를 이 세상에 데려와 봐야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차라리 없던 일로 하자. 그게 이 아이를 위한 거라고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서울 시내의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진우 씨와 함께 다니던 병원은 못 가겠더라고요. 그 병원에 가면 초음파 사진을 보며 웃던 진우 씨의 얼굴이 떠오를 것 같아서요. 포털에서 검색해서 찾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병원이었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5층짜리 건물 3층에 있는 작은 산부인과였어요. 접수대에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37번이었어요. 대기실 의자에 앉으니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로 찔렀습니다. 옆자리에는 배가 만삭인 여자분이 남편과 함께 앉아 있었어요. 남편이 아내 배에 손을 얹고 뭐라고 속삭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시선을 돌렸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거든요. 제 차례가 됐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가자
50대 초반의 남자 의사가 안경 너머로 저를 바라봤어요. 명찰에 정혜수 원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어요. 임신 5개월인데 수술받고 싶다고요. 정 원장님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안경을 벗고 저를 똑바로 보더군요. 5개월이면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사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어요. 남편이 죽었다는 말, 시어머니에게 쫓겨났다는 말, 가진 돈이 14만 원뿐이라는 말, 어디서부터 꺼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진료실 바닥에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정 원장님은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티슈를 건네주고 물 한 잔을 따라주더니 기다려줬어요. 한참 뒤에야 저는 더듬더듬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의 사고, 시어머니의 폭언, 오늘 아침에 쫓겨난 일까지요. 코트 어깨에 아직 남아있는 얼음물 자국을 보여줬더니 원장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허연 씨, 오늘 바로 수술은 어렵습니다. 정밀 검사를 먼저 해야 해요. 혈액 검사, 초음파, 정밀 촬영 포함해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간호사의 안내를 따라 체열실로 갔습니다. 주사 바늘이 팔 안쪽 혈관에 들어가는 순간 따끔한 통증이 느껴졌는데 이상하게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이 죽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체열을 끝내고 초음파실로 갔습니다. 차가운 젤이 배 위에 발라지자 몸미가 또 꿈틀거렸어요. 모니터 화면에 아이의 형체가 보였습니다. 5개월 전 콩알만 하던 점이 이제 손가락도 보이고 발도 보이고 심장이 뛰는 게 선명하게 찍혔어요. 간호사가 심장 소리를 틀어줬는데 두두두두 하는 그 소리가 진료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석 달 전 진우 씨와 함께 들었던 그 심장 소리, 입술을 깨물었어요. 흔들리면 안 된다고 이미 결심한 거라고 스스로를 다 잡았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대기실에서 40분쯤 기다렸을 때였습니다. 간호사가 급하게 나오더니 저를 불렀어요. 원장님이 찾으신다고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술 일정을 잡으려나 보다 하며 진료실에 들어갔는데 정 원장님의 표정이 아까와 완전히 달랐어요. 안경을 쓰지 않는 맨 얼굴에 뭐라고 형용하기 어려운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당혹과 흥분과 긴장이 섞인 그런 표정이었어요. 서희연 씨, 수술은 잠시 보류하겠습니다. 지금 저를 따라오시죠. 당신은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산부인과에 와서 수술을 받으려는 사람한테 누구를 만나라는 건지. 정 원장님이 앞장서서 복도를 걸었습니다. 일반 진료구역을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5층은 VIP 병동이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바닥은 대리석이었고 복도에 생화가 놓여 있었어요. 간호사 2명이 복도 끝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정 원장님이 걸으면서 말했어요. 서희연 씨, 놀라실 수 있는데 침착하게 들으세요. 혈액 검사를 돌리다가 유전자 마커에서 이상한 소견이 나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상이 아니라 일치입니다. 30년 전 실종 사건의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와 뱃속
아기의 부계 유전자가 99.98% 일치합니다. 발걸음이 멈췄어요. 심장이 귀리에서 쿵쿵 뛰는 게 느껴졌습니다. 1996년에 실종된 아이가 있었어요. 태증그룹 권태중 회장의 외아들. 5살이 사라져서 30년간 찾지 못했습니다. 서희연 씨의 남편 고진우 씨가 바로 그 아이입니다. 복도 끝 808호 앞에 섰습니다. 정 원장님이 문을 열었어요. 넓은 병실 안에 산소 호흡기를 낀 노인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뼈만 남은 듯 마른 몸,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어요. 72세 권태중 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이 저를, 정확히는 제 배를 향했습니다. 떨리는 입술 사이로 새어나오는 그 한마디를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내 아들의 아이란 말이지. 마른 손이 이불 위로 떨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것처럼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어요. 방금 전까지 지우려고 했던 이 아이가 30년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유일한 핏줄이라니. 무릎에 힘이 풀리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808호 병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산소 호흡기에서 나오는 쇳쇳 소리와 심장 모니터의 삐삐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와 부축해줘서 겨우 의자에 앉았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권태중 회장님이 떨리는 손으로 침대 옆 테이블을 가리켰어요. 거기엔 낡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1996년에 찍은 가족 사진이라고 했어요. 양복을 입은 젊은 남자와 한복을 입은 여자, 그리고 그 사이에선 5살짜리 남자아이. 남자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는데 그 웃는 모습이 진우 씨와 너무 닮았습니다. 눈이 초승달처럼 휘는 그 웃음. 사진 속 아이와 제 남편의 웃음이 겹치는 순간 가슴 안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 원장님이 나머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1996년 4월 12일 서울 용산의 한 놀이터에서 5살 권진우가 실종됐다고 해요. 부모가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아이가 사라졌고 태증그룹은 수십억 원을 들여 전국에 수배를 걸었다고 합니다. 경찰 수사가 3년간 이어졌지만 단서는 나오지 않았어요. CCTV가 지금처럼 촘촘하지 않던 시절이었고 목격자도 없었다고 합니다. 권태중 회장의 아내, 그러니까 진우 씨의 친어머니는 아이를 잃은 충격으로 2001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해요. 심장이 약했는데 스트레스가 겹쳐 견디지 못한 거였죠. 그 뒤로 권 회장님은 25년간 혼자서 아들을 찾았습니다. 해마다 실종 아동찾기 재단에 3억 원씩 기부하고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확대하는 사업에 화제를 쏟아부었다고 해요. 정 원장님의 이 산부인과도 그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협력 병원 중 하나였던 겁니다. 산모 혈액 검사에서 태아의 부계 유전자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서희연 씨의 혈액을 데이터베이스 대조하는 건 루틴 절차였어요. 그런데 30년 만에 일치 결과가 뜬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오류인 줄 알고 3번을 돌렸습니다. 3번을 돌려도 99.98%. 기적은 이렇게 소독약 냄새나는 검사실에서 아무도 모르게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권태중 회장님이 저를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산소 호흡기 때문에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한마디 한마디에 힘을 주셨어요. 며느리라고 불러도 되겠나? 내 아들을 30년이나 찾았는데 아들은 못 만나고 며느리를 먼저 만나게 됐구나. 진우가 행복했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행복했다고, 짧았지만 그 사람은 웃음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말했어요. 권 회장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마른 벌 위로 타고 내려간 눈물이 베개 위에 작은 얼룩을 만들었어요. 그때 정 원장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서희연 씨, 그렇다면 진우 씨를 30년간 데리고 있던 사람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진우 씨의 법적 어머니로 등재된 인물은 오남숙 63세입니다. 병실 안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오남숙. 그 이름이 나오자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진우 씨의 아버지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았던 이유. 어린 시절 사진이 단 한 장도 없었던 이유. 진우 씨를 유독 자기 소유물처럼 다뤘던 이유. 그리고 그 사람이 아들의 죽음보다 보험금 5억 원에 먼저 집착했던 이유까지요. 권태중 회장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슬픔이 거치고 그 자리에 차가운 분노가 올라오는 게 보였어요. 떨리던 손이 멈추더니 침대 옆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30초도 안 돼서 양복 입은 남자 2명이 병실로 들어왔어요. 태준그룹 법무팀이었습니다. 오남숙이라는 여자를 지금 당장 조사해라. 1996년 4월 12일 행적부터 전부 다. 내 아들을 데려간 게 이 여자라면 하늘 끝까지 쫓아가서 반드시 무릎 꿇게 만들어라. 회장님의 목소리는 산소 호흡기 너머로 병실 전체를 울렸습니다. 72세의 병든 몸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기세였어요. 30년간 아들을 찾아 헤맨 아버지의 분노가 그 한마디에 다 실려 있었습니다. 법무팀이 나간 뒤에 회장님이 저를 다시 바라봤어요. 아까와는 다른 한없이 부드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위원 씨, 이제 이 집에 돌아오지 않아도 됩니다. 내 손주를 품고 있는 당신은 내 가족이에요. 아들을 지켜주지 못한 이 못난 아비가 이제라도 며느리와 손주는 꼭 지키겠습니다. 저는 또 울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참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이번 눈물은 달랐습니다. 아침에 대문 앞에서 얼음물을 맞으며 흘린 눈물과는 전혀 다른 눈물이었어요. 누군가의 가족이라는 말을 듣는 것만으로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보미가 뱃속에서 발을 찼어요. 마치 자기도 알아들은 것처럼 힘차게요. 태준그룹 법무팀의 움직임은 빨랐습니다. 3일 만에 오남숙의 과거가 전부 드러났어요. 1996년 당시 오남숙은 용산의 한 식당에서 주방 보조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37세의 여자였어요. 놀이터에서 혼자 놀고 있던 5살짜리 남자아이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며 손을 잡고 사라진 게 그 여자였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경기도 외곽으로 이사한 뒤 아이를 친아들로 출생신고했어요. 1990년대에는 서류 위조가 지금보다 훨씬 쉬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5살 권진우는 세상에서 사라지고 대신 오남숙의 아들 오진우가 태어난 겁니다. 진우 씨는 아무것도 몰랐을 거예요. 5살 이전의 기억은 흐릿하잖아요. 가끔 창고대로 넓은 마당이 나오는 꿈을 꾼다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태준그룹 회장 자택의 정원이었을 거라고 법무팀은 추정했습니다. 진우 씨가 왜 아버지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았는지도 밝혀졌어요. 오남식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라 도망쳤다고 묻지 말라고 세뇌시켰던 겁니다. 오남식이 진우 씨를 데려다 키운 이유도 결국 돈이었어요. 처음에는 재벌가의 아이를 돌려주고 사례금을 받을 생각이었다가 수배 강도가 세지자 겁이 나서 숨긴 거였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흐르니까 차라리 아들로 키워서 노후를 보장받는 게 낫겠다고 계산한 거죠. 진우 씨가 월급에서 매달 100만 원을 꼬박꼬박 보낸 건 효도가 아니라 30년짜리 착취였던 겁니다. 그리고 진우 씨가 사고로 죽자 이 여자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보험금 5억 원 수령 절차였어요. 아들이 죽음이 아니라 아들이 값어치를 따진 거였습니다. 2026년 3월 9일 오남숙은 유괴 및 착취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보험금 부정수령 미수, 문서위조, 아동학대까지 제목이 줄줄이 붙었어요. 경찰이 그날 그 2층 주택을 압수수색했는데 지하 창고에서 진우 씨의 실종 당시 입고 있던 파란색 줄무늬 티셔츠가 나왔다고 합니다. 30년 동안 증거를 버리지도 못하고 숨겨둔 거였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소름이 온몸에 돋았습니다. 진우 씨가 그 집에서 평생을 살면서 바로 발밑에 자신의 진짜 과거가 묻혀 있었다니요. 3월 15일 저는 구치소 면회를 갔습니다. 권 회장님의 법무팀은 말렸어요. 갈 필요 없다고 변호사들이 처리할 거라고요. 그래도 저는 가야 했습니다. 이 여자의 눈을 보고 하고 싶은 말이 있었거든요. 면회실 유리너머로 오남숙이 나왔습니다. 고작 2주 만에 얼굴이 반쯤 쪼그라들어 있었어요. 화장기 없는 맨 얼굴에 다크서클이 광대뼈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유리창에 손을 갖다 대며 입을 열었어요. 희연아, 제발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응? 네가 합의만 해주면 형량이 줄어든대. 나 여기서 죽어. 제발. 저는 의자에 앉은 채 한동안 가만히 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3월 2일에 제 어깨 위로 얼음물을 끼얹던 손. 쓰레기라고 지워버리라고 소리치던 입. 장례식장에서 제 머리채를 잡아당겼던 손가락. 그 모든 기억이 유리창 너머 저 늙은 손과 겹쳤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아니 오남숙 씨, 당신이 쓰레기라며 지우라던 이 아이가요. 이제 당신이 평생 만져보지 못할 수천억 재산의 유일한 상속자예요. 그리고 당신이 30년간 훔쳐서 키운 사람은 이 나라에서 가장 간절하게 아들을 찾던 아버지의 아이였어요. 오남숙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이 벌어졌다가 닫혔다가를 반복하더니 유리창 너머로 고개를 떨구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할 말은 없었어요. 면회실 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이 놀라울 정도로 가벼웠어요. 가슴 한구석에 3월 2일부터 박혀있던 얼음 조각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지금은 2026년 7월입니다. 배는 이제 제법 불러와서 혼자 신발끈을 묶기 어려울 정도예요. 봄이 태동이 하루가 다르게 힘차집니다. 밤에 옆으로 누우면 배 위로 볼록볼록 튀어나오는 발자국이 보여요. 진우 씨가 봤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그 생각에 가끔 베개가 졌습니다. 남편의 묘비는 새로 세웠습니다. 오진우가 아니라 권진우라는
이름으로요. 30년 만에 되찾은 본래의 이름. 묘비 앞에 앉아서 저는 말했어요. 당신의 아버지를 만났다고, 좋은 분이시라고, 보미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고요. 바람이 불어 묘비 앞에 놓은 꽃잎이 흔들렸는데 그게 마치 진우 씨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 아이가 아빠 대신 저를 지키기 위해 하늘에서 보내준 마지막 선물이라는 걸요. 수술대 위에서 보미를 보내려 했던 그 순간이 떠오르면 지금도 온몸이 서늘해집니다. 만약 그때 정 원장님이 5분만 늦었더라면 저는 평생 후회 속에서 살았을 거예요. 인생은 참 알다가도 모르겠더라고요. 가장 추운 겨울 끝에 가장 화창한 봄이 숨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엄동설 안에 얼음물을 맞으며 세상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 끝이 진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혹시 마음의 겨울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계절도 반드시 바뀔 테니까요. 오늘도 제 부족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